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체육단체가 오늘도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중재로 진입이 성사되는가 했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출입구를 막고 버티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승원 기자 나오시죠.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네, 일단 오늘 추가로 현장에서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은 최종적으로 체육단체의 진입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쯤에는 국민의힘 중재로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진입이 지연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명이 입구를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결국 진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전에는 경찰이 나서 경고방송까지 하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업이 걸려 있다며 거듭 출입을 요청했지만 시위 참가자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촬영과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찰이 오전에 출입 제지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죠. 네, 오전 진입이 무산된 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 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입 과정에서 체증한 자료들을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력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장에 사무실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펜싱 대표팀은 오늘 출국을 했다고요. 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레 예정된 뉴델리 아시아 펜싱 선수권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펜싱카를 비롯한 장비들이 모두 경기장 안에 있어 경기에 사용할 도구들은 각자 급하게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 세계 핀수영 선수권 대회도 오는 22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대표팀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위탁한 공공업무가 방해받고 있고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 등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격화하면서 서울 잠실 개표소는 지난 5일부터 봉쇄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된 걸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봉쇄 11일 만에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한 진입에 합의했지만 끝내 무산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와 별개로 이번 상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이후 실무 준비 작업을 병행했던 합수본은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이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미룬 곳 중 하나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실무자들을 위주로 소환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성 등 실무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은 합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도 이송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사건 이첩과 내부망 구축 등 실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합친 27명 규모 합수본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일 선관위의 늑장 대응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부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또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사무 개선 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 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 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투표록은 사실상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면담을 위해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사무총장 등 19명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18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불신 야기 등에 대해 규탄문을 내고 관리 부실 및 참정권 침해 경위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국정조사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I'm very happy to say it's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free.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powerful document, and I want it to be released so probably pretty soon. I would say sometime after Friday.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임시 개방됐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벌써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무료 개방을 자신했지만 이란의 유료화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본 협상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반박합니다. 양해각서 효력이 유지되는 60일이 지나면 언제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무료화 선언은 실제 합의 내용과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끈 벤스 부통령 역시 장기적인 무료 개방은 희망사항일 뿐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Again, we got to verify here, George. This is not going to be a short-term solution. This is going to require a lot of engagement and diplomacy. 결국 영구 무료 개방 조건은 고스란히 본 협상 테이블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60일 이후 실제로 요금 징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호르무즈 같은 자연 해협은 통과 선박에 요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 대신 해상 서비스 수수료라는 우회 논리를 펴니다. ما به ازای خدماتی که ارائه خواهیم کرد، خدمات ناوبری، حفاظت از محیط زیست، احیانا بیمه کشتی‌ها و سایر خدماتی که از سوی ایران و عمان ارائه خواهد شد. 하지만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란 단독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진짜 노림수는 통행료 자체가 아니라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만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진행될 본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과 동결 자금 해제 여부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조건 교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길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금 운영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맞춰 우리 선박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란 등 관련국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언급한 이란 재건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개방이 포함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소통하며 전쟁 이후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에 한국인 선원 130여 명이 100일 넘게 고립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박 말고도 호르무즈 탈출을 기다리는 선박이 2,000척가량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 하루 호르무즈 해협 통과 가능 선박은 120척가량. 그런데 지금은 기뢰 위험 등으로 하루 20-30척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종전 합의에 기뢰 제거가 포함됐지만 하루 50척 이상은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동작 혼합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참여를 콕 집어서 얘기한 이란 재건기금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아직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중동 지역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진실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 내용 배포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안보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수사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많은 수모고 낭비죠.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수사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회사기구인 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인력을 보강해 실종자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부터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수사본부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트럭 동선 등을 추적하며 시신 반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의 DNA를 확보 대조하며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건데 미묘한 시점,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에게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8.1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또 당원 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빗대 마찬가지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정 대표는 국민 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SNS에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한 건데 연임 뜻을 사실상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권파는 친명, 친청 대결 구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당분간 거취 표명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전 그러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당권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를 띄웠습니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야당 대표가요, 정권, 그것도 상당한 어떤 정권 말기의 독재자한테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당대표가 로망이라던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당권 행보에 한창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 준비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2박 3일 호남을 찾는 건데 동시에 담담한 말로 정청래 지도부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순방 중에 1,500자 넘는 글로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와 맞물려 여권 내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선거 소창을 선언한 국민의힘에선 재선거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재선거를 언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원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 12일째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 속보가 날아들자 장동혁 대표는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인파와 함께 가부좌를 틀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선거 소청 목적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흠집내기라는 지적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했고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원래 행사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기득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밥그릇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대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은 투표함 증거 보전 등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일 뿐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당내에선 장 대표가 재선거 구호를 본인 자리 보전에 이용한다. 소청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자 종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 격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등판해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다 무효니까 다시 하자는 무책임한 선동 대신 선별적 재선거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장동혁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에 당 안팎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요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 거취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 초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11% 오른 8,726.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1.78% 오른 34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4.11% 오른 238만 2천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원 오른 1,511.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했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네,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기대감과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에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 후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계단이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할증료 기준이 드는 항공유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만 1,500원에서 최대 45만 1,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료 할증료가 112만 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 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만 8천 원이 4만 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행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할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 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전체 수입 물가가 4월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과 쇠고기 등 주요 먹거리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수입 소고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고기 가격부터 체감된다고 말합니다. 호주산 고기가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월보다 0.3%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품은 오히려 0.3% 상승했습니다. 밀이 한 달 사이 3.4% 올랐고 소고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9% 올랐습니다. 밀은 빵과 과자, 라면 등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 식품 가격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상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먹거리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입 물가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들여올 때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월보다 소폭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석탄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물가는 7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업계가 부담하는 원가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에서 가공식품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처럼 고환율과 수입 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김태현과 배준호가 부상에서 복귀해 정상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부터 대표팀에 신설된 자리, 멘털 코치는 홍명보호를 향해 한마디로 되는 팀이라면서 이번 대회에서의 선전을 확신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입성 12일째, 훈련 파트너들을 포함해 홍명보호 28명의 완전체가 처음으로 함께 잔디 위를 뜁니다. 발목 부상으로 회복 운동에 전념하던 배준호와 김태현도 정상 훈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직 100%라고는 볼 수 없어도 멕시코와의 2차전 출전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홍명보호로선 기다리던 희소식입니다. 센터백 김태현과 공격 2선 배준호의 합류로 홍명보 감독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멕시코전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공격 2선과 체코전에서 이기혁이 활약한 센터백 한 자리를 놓고 선수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멕시코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의 긍정적인 소식은 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 자리가 마련된 대표팀의 멘털 코치가 선수들의 상태에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영어로 스테이블. 스포츠 심리에서는 그거를 이제 게임을 준비하고 즐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는 팀입니다라고 이제 사실상 조 1위를 결정하는 멕시코전을 앞둔 현재 한 코치가 선수들에게 하는 주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하자. 그 하던 대로 하자를 계속 저희가 주문처럼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코치는 멕시코를 향한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도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멕시코전이 다가올수록 홍명보호의 승리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가 전면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 대표팀은 멕시코시티 국가대표 훈련센터에서 한국전 대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멕시코는 남아공과의 1차전을 앞두고 매일 초반 15분 정도로 공개해왔는데 한국과의 2차전을 앞두고는 훈련장 문을 걸어 잠근 채 전술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월드컵에 첫 출전한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비겼고 벨기에와 이집트, 사우디와 우루과이도 비기면서 이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약팀의 선전에는 골키퍼의 빛나는 선방이 있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첫 출전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피파 랭킹 2위 스페인과의 H조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B클럽에서 뛰는 몸값 높은 스페인 선수들은 경기를 압도했지만 밀집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전후반 27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7개에 그쳤고 그마저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40살 보지냐 골키퍼에게 막히며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그쳤습니다. 카보베르데 팬들은 마치 우승한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God, it's like we won the World Cup. Because Spain did not score. And then they were set to beat us, to give us like 7, but no. 유럽의 강호 벨기에는 이집트와 비겼습니다. 이집트는 전반전에 살라의 패스를 받은 아슈루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벨기에는 교체로 들어간 루카쿠가 쇄도하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얻어내며 1대1로 비겼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사우디는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사우디 골키퍼는 무려 9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팀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란과 뉴질랜드는 2골씩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월드컵 중계권을 비롯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JT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방송사의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회생 신청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중앙그룹 상장사 콘텐트리 중앙 토론 게시판에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습니다.
JTBC 월드컵 중계 기대감에 12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뒤 상황이 반전되자 성토가 잇따른 겁니다. JTBC가 밝힌 채무 불이행과 회생 신청 이유는 디지털,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TV 광고 시장 침체입니다. 중앙그룹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콘텐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TV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었고 극장 사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 등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지만 기대했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투자 부담과 차입금이 그룹 전반의 재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박미통위는 현재 JTBC의 상황을 방송사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려던 중앙그룹의 승부수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JTBC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자율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ARS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 회생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대표자 신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JTBC의 ARS 신청에 따라 당장 회생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갑자기 휴가를 써도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리고도 계속 출근하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선 유치원에서 긴급히 요청할 경우 대체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해 8명이 숨졌습니다. B-52는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으로 미군은 7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전 에드워즈 공군기지를 이륙한 B-52 한 대가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폭격기의 잔해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활주로엔 축구장 크기만한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미군 측은 레이더 현대화를 위한 시험 비행 도중 사고가 일어났으며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이 공개되기까진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That process can take upwards of 6 months. We have to wait patiently while that process undergoes to ensure that we respect the process of doing full root cause analysis.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는 옛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개발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 배치됐고 현재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76대도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애초 19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차세대 폭격기 투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지속적인 개량을 거쳐 지금까지 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B-52에 이어 개발된 B-1이나 B-2는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과 낮은 가동률 때문에 B-52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군은 최근 73조 원을 들여 B-52의 엔진과 레이더 등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B-52의 수명은 최소한 2050년대까지 연장됩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주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나 미국에서 직접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담판을 짓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고 우크라이나 사태 중재에 강한 의욕을 보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렛대 삼아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함께하는 G7 회의를 활용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형식을 빌릴 경우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5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EU는 현지 시각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법치주의, 사법개혁, 공공행정기준 등 EU 가입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제도를 다루는 가입 협상의 첫 단계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이는 진정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자 이정표에 해당하는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회 전체는 EU 가입이 꿈이라고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증시에 데뷔한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받은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델리티와 로빈후드 등 미국의 주요 투자 플랫폼들은 개인에게 엄격한 매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15일에서 30일 이내에 팔면 신규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위반 횟수에 따라 향후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인기 공모주의 청약 기회를 영구 차단하기도 합니다. 네, 인천 북한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25개 동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공장 건물들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회색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새벽 1시 50분쯤 인천 북항 인근 기계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모두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근처에 있는 17개 업체 건물 25개 동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소방은 공장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졌고 안쪽에 타기 쉬운 물질들이 보관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서울 영천시장 옆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옥상에 있던 가건물 50제곱미터 정도가 탔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변전소에서 시설 점검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며 사고 직후 승객 안전을 위해 대피와 우회를 안내하고 배기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방이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상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도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돼 차문을 열 수 없을 때 유리를 깨고 탈출하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이 방법만으로 탈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비상탈출 망치로 뒷유리를 깨자 차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차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마철 갑작스러운 호우에 차량 침수가 발생했을 때
유리 종류에 따른 탈출 방법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전기차와 고급차 등에 최근 많이 사용되는 이중접합 차âm 유리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차 내부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유리를 내리쳐봤지만 구멍이 나거나 금만 갈 뿐 완전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소음을 줄이고 사고가 났을 때 파편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상탈출 망치를 활용해 유리창을 깨봐도 탈출 공간이 쉽게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침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침수 사고 시 전자장치가 작동하는 시간에 곧바로 창문을 여시거나 트렁크를 여는 등 탈출 경로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강화 유리는 탈출 도구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펀치형 망치와 비상탈출 망치는 유리 모서리 부위를 내려치자 비교적 쉽게 파손됐지만 머리 받침대는 10차례 이상 내려친 뒤에야 탈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탈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유리를 부술 때 가운데 부분보다는 비교적 약한 부위인 가장자리 쪽을 타격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유리를 부술 수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강화 유리는 자동차 창문 아래쪽에 적혀있는 문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열기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내일도 날이 많이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전과 대구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에는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습적인 소나기나 비에 대비할 수 있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등 피해에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체육단체가 핸드볼 경기장에 또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네, 오후에는 국민의힘 중재로 진입이 성사될 것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출입구를 막고 버티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승원 기자.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네, 오늘 추가로 현장에서 진입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은 최종적으로 체육단체의 진입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쯤에는 국민의힘 중재로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1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진입이 지연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명이 입구를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결국 진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전에는 경찰이 나서 경고방송까지 하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업이 걸려 있다며 거듭 출입을 요청했지만 시위대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촬영과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오전 출입 무산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죠. 네, 오전 진입이 무산된 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입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들을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장에 사무실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펜싱 대표팀은 결국 경기도구를 빌려서 출국했다고요.
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레 예정된 뉴델리 아시아 펜싱 선수권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펜싱카를 비롯한 장비와 경기 물품 등이 모두 경기장 안에 있어 경기에 사용할 도구들은 각자 급하게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 세계 핀수영 선수권 대회도 오는 22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대표팀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위탁한 공공업무가 방해받고 있고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잠실 7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이후 실무 준비 작업을 병행했던 합수본은 원팀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이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미룬 곳 중 하나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자체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인 만큼 실무자들을 위주로 소환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수사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성 등 실무 준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파견 인력 15명 가운데 절반은 합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도 이송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사건 이첩과 내부망 구축 등 실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합친 27명 규모 합수본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당일 선관위의 늑장 대응 관련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이 전북 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고의 은폐 정황을 잡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보고받고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해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데 반면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진상을 조속히 규명을 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 단체 2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 서로 의견을. 여야는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계속 협상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간만에 합의점을 찾은 국정조사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물러나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선거소총을 선언한 국민의힘에서 재선거가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지도부가 선거소총을 내기로 한 건 독단이라면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조은희 의원은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긴급 최고위에서 정한 건 지나친 독단이라며 내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장 대표가 소청과 함께 재선거까지 주장하면서 국민과 당원의 오해가 크다며 당론이 뭔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에 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고민이 컸지만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게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거소청의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는 장동혁 대표의 언급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정 원내대표는 앞서도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3년 전 일어난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차에 실려 이송된 10대 A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한 끝에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 체계 작동 원리를 외면한 무리한 판단으로 국가가 감당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경찰의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가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신생아에게 의료진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에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 측은 의료진의 초기 응급 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 과정이 미흡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제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은 설악산 일대에서 최근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이어지는 데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각종 특수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황 기자입니다. 119 특수대응단 헬기가 구조용 호이스트를 내립니다. 잠시 뒤 네덜란드 국적 20대 여성이 무사히 헬기로 올라옵니다. 설악산을 찾은 외국인 등산객으로부터 구조 신호가 들어온 건 평일 새벽 시간. 회운각 인근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발목을 접질러 걸을 수 없다는 신고였고 헬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깎아지른 듯 거대한 설악산 울산 바위. 빨간색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울산 바위를 등반하던 일행 4명에게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50대 남성 1명은 이미 아래로 추락해 숨진 상황. 구조대원은 로프에 의지해 맨손으로 암벽을 오릅니다. 4시간 사투 끝에 여성을 포함해 나머지 일행 3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산불 통제 기간이 끝나자마자 등산객이 몰리고 있는 설악산.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추락과 고립 등 각종 산악사고가 이어지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추가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I'm very happy to say it's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free. JD 벤스 미 부통령은 해협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으며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powerful document, and I want it to be released. So probably pretty soon. I would say sometime after Friday.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은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 안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거라며 19일 완전 재개방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포기 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당사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호르무즈 운영 방식과 이란 핵 문제 등 핵심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둘러싸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란은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줄로 한국 기업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그 비용은 한국 등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엔 이란의 미국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hat everybody will see is that Iran doesn't get a dime of money unless they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the money that we're talking about is fundamentally sanctions relief. We're not giving them American money. 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The release of Iran's blocked or restricted assets, alongside reconstru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onstitute two important issu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S. commits to taking concrete actions regarding both matters. 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위해서 미국과 이란 등과 소통을 시작했지만 실제 선박들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종전 MOU에 포함된 호르무즈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 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지금도 2,000척 정도의 선박이 고립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또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라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을 주저하게 했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기대감과 또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로 항공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쟁 여파로 한때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 구간이 7월 발권 후부터는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27단계보다는 8계단이 내려갔습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값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이번 달 적용 기준보다 약 17%, 5월 적용 기준보다는 34%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기준 최소 6만 1,500원에서 최대 45만 1,500원이었던 할증료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인 뉴욕 왕복 기준을 보면 가장 비쌌을 때 유류 할증료가 112만 원이 넘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44만 원이 저렴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최저 6만 8천 원이 4만 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만 2,800원에서 27만 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 할증료 인하 소식은 비상경영과 무급휴직, 노선 감축으로 버텨온 항공사에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져 국제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동반 하락은 고유가와 달러 결제로 비용 부담이 컸던 항공업계를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행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 할증료가 여전히 전쟁 영향 전인 3월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전쟁 여파로 시추시설과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환율 변동성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스피가 2%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이 30여 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외국인은 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76% 오른 8,696으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오름폭을 키웠고 2.1% 오른 8,726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78%와 4.11% 오른 34만 3천 원과 238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한 반면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에도 외국인 또한 전거래일보다 매수 규모를 키우며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2024년 일본 금리 인상 당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폭락을 맞았지만 이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고 추가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18일 새벽에 나오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이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또는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충격이 있을 수 있죠.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해 1.48% 내린 1018로 마감했습니다. 2.5원 오른 1513.6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511원 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K그룹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019조 6,180억 원으로 집계돼 전 거래일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시총 2천조 원을 돌파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을 받는 SK하이닉스의 힘이 컸는데 그룹 시총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4.06%에 달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였던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영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김미섭,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 부회장 등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고객들께 매우 안타깝고 또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의 인수단에 포함돼 IPO 청약 물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청약을 진행했지만 미국 대표 주관사의 재량에 의한 최종 결정으로 물량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으며 유턴합니다. 빠른 속도로 200m가량을 내달리더니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가해 차량은 반바퀴 돌더니 세워진 오토바이마저 쓰러뜨린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울 방이동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차도에 쓰러졌고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앉아. 사고가 났을 때 인도를 지나는 사람은 없어 운전자를 제외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시민들은 인근에 공원과 식당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굉장히 세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데 하다가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돌진을 해버린 거죠.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체열 검사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안암역 지하 1층 변전소에서 시설 점검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공사 측은 승객 안전을 위해 대피와 우회를 안내하고 배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측은 가스 배출 조치를 완료한 뒤 오전 11시쯤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살인과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이란 축구대표팀은 미국에서 월드컵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이란계 이민자들의 반체제 시위가 벌어졌고 또 이란 대표팀 감독은 피파 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주변에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이란의 옛 팔라비 왕조 깃발이 휘날립니다. 이란과 뉴질랜드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보러 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란의 현 정부가 많은 국민을 살해한 테러 정권이라면서 국기를 훼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And this flag, the lion and sun flag, is the true flag of the Iranian people, and that's why we're here to protest today. 트럼프의 마가 표현을 흉내낸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란 옛 왕조 깃발은 피파의 반입 금지 속에서도 관중석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미국 성족이나 이스라엘 국기와 합성한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란 대표팀에 대한 야유와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It sucks,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what it is. We can't change that. But the guys are ready. They're gonna come and play.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 직후 라커룸에 찾아온 피파 회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항의했습니다. این خاطر ما شاید مظلوم‌ترین تیم تاریخ جام جهانی بودیم ولی بازیکن‌هامون ستایش می‌کنم امروز با قلبشون بازی کردن.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란 대표팀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경기 전날부터 1박 2일씩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서 오는 20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와서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나란히 무승부를 거두며 아시아팀 무패 행진이 6경기째 이어졌습니다. 미국 체류 제한 비자를 받은 이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사우디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H조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를 2대1로 꺾으면서 시작된 아시아팀 무패 행진은 6경기째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71명은 어제 듀오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는데 3차에 걸친 집당소송 참가자는 현재까지는 1,072명, 1인당 청구액은 100만 원입니다. 회원 아이디와 이름 등이 유출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9만 명을 웃도는 피해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계가 노동 생산성과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업종의 최저임금을 우선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음식업종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간 구분 적용 업종을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위원들은 음식업종 등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위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경기장 내 진입이 막혔는데 관계자들이 불편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 체육 행정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습니다.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엔 좀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좀 합의를 해서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시위대가 지금 체육단체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그 명분이 뭘까요? 네, 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이 잠실에 있는 그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이 투표 용지가 지금 이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결국에는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실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이 사건 자체, 이 상황 자체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명분은 또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체육 관계자 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라는 점은 별도로 조금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경찰력 동원을 계속 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충돌 우려 이걸 가장 경찰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뭐 강제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이 봉쇄를 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의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그런 부실 선거로 인해서 인한 그런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부담이 크지 않나 네. 과잉 진압이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시위대가 뭐 다른 개인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네. 이렇게 해산을 위해서 혹은 봉쇄를 풀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물리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뭐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물리력 행사 없이 봉쇄를 하고자 하는 게 뭐 지금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지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시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이게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뭐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위력으로 이렇게 체육관을 막아서 네.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는 부실 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혹은 관련된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그런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체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뭐 제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죄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런 업무 방해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따지면서 뭐 1인이나 혹은 소수가 방해를 한 것보다 당연히 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그 죄질을 더욱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예.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만으로 곧바로 뭐 중한 죄에 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법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다수의 위력이 행사되었다라는 점은 좋지 않은 점으로 따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계기 자체가 결국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던 그 문제까지도 예. 고려한다면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유리한 양형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법원에 주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양형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에 대한 그 검문 검색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 강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뭐 당시에 뭐 자료를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확보된 그런 체증 영상이라든가 혹은 이런 동선들이 확인되는 그런 CCTV 영상을 추적을 해서 이 가해자를 좀 찾는 데 추적을 하고 있는데 힘을 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문제되는 사항 결국에는 형법상 뭐 강요죄에 해당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특수 강요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체나 이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선수에게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뭐
신체 수색이라든가 혹은 짐을 검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실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좀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뭐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그 영상 자료들을 충분히 채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봉쇄 시위가 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펜싱 국가대표팀은 이 장비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비를 챙기지를 못하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쓰던 장비가 아닌 어떤 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손해라면 손해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금전적인 손해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적에 대한 피해는 어떨까요? 사실 그런 것까지 손해로 포섭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뭐 충분히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그로 인한 성적이 뭐 나쁘다라는 점은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것을 뭐 경제적으로 추산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뭐 배상받거나 혹은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좀 확보하기 위한 걸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뭐 언제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이 됐는지, 실제로 어떤 시점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또 이후에 관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뭐 윗선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점들이 우선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순서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분석이 완료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또 진술을 받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런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은 수사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수본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윗선 소환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 임직원, 그러니까 약 3,000명 정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직 전원이 피해자가 되는 건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우선 윗선 피의자를 언제쯤 소환을 할까? 사실 이거 예측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동시에 관련 전자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2주 정도면은 사실 빠르면 2주 정도면은 이런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임직원들도 소환해서 진술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의 임직원 3,000명을 이제 고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고발이 있다라고 해서 뭐 피의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뭐 상당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관위 전체 임직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개인 정보를 다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집단 자체를 명시를 하면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 중에서 정말 피의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3,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3,000명을 추가 고발했다 하더라도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발된 건을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거고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3,000명을 고발했고 거기서 이제 좀 골라내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은 걸 추려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뭐 이런 고발 자체는 물론 상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꼼꼼히 따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이 고발장 내용에서 그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뭐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지금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자라고 보인다. 그리고 혐의점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보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뭐 거의 이제 해체 수준의 어떤 개혁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개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단체에 뭐 이관을 하고
이사하거나 업무를 좀 분장을 좀 다시 해야 될 텐데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헌법 규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외부에서 별도로 이 선관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또 한편에서는 감사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넣자, 혹은 회계와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넣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앞서 감사원과 선관위의 그런 권한 쟁의 싸움에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이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던 만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별도의 그런 독립기관이 또다시 선관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배경이 또 드러났는데 용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서 내용처럼 보관이나 검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만약에 이제 적게 이렇게 투표용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이 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안에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선거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쇄 기준을 100%로 둔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효율성 등을 따져서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좀 꼼꼼하게 대응 방안들을 세워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봤을 때 이런 대응 방안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이런 대응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새롭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 역시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런 관리 부실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투표소 상황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록 분석에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투표록은 왜 중요한 겁니까? 물론 지금 수사기관에서 선거 관련자들을 불러서 당시에 이제 투표 용지가 언제부터 부족하기 시작했고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진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 말고도 더욱 정확하게 그 사항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투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간대별 그런 기록들을 보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당시에 선관위가 언제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또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전체적인 사안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국회 국정조사 45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서 처리에 합의한 만큼 추후에는 본회의도 충분히 원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금 이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범죄 혐의, 특히 예를 들면은 직무 유기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혐의가 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 선관위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그런 부실 관리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점들이나 혹은 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이 조사 범위가 지금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인데
사실 뭐 부실 선거와 관련된 이 전반을 들여다보기에는 45일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좀 짧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 사태의 그런 규모를 봤을 때 이 시간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지금 이번 주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점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면 이 45일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6월 중순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8월의 한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과 대구도 31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요즘처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때는 일사병을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바깥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두통이나 무기력감,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우면서도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 일사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산이나 모자를 이용해 햇볕을 가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 만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고 모레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